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전황을 한번 쭉 개괄해 보면요. 2022년 2월에 전 세계 예상을 깨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국 침공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중앙 정부하고 네.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도네츠크 지역, 돈바스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사이에 그 분리 독립 운동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2022년. 네. 네, 그 내전 상황을 국제 세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 내지는 뭐 메르켈 총리라든지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통치자들이 나와서 협상으로 그 내전을 타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네. 뭐 누구의 책임인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번번이 협상이 깨지면서 이게 협상의 실마리가 네.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2022년 2월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이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동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빠르게 점령을 했고 또 북쪽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를 점령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때 이루어지고 있던 협상을 더 그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물러난 것이냐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전선이 고착되어서 네. 키이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해졌고 하지만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랄까요 교착 상태라고 할까 일진일퇴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난해 가을에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인 반격 작전에 나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과를 거두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 반격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계속 그 압박을 하면서 진격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 사실은 좀 느린 편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그 예전부터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촘촘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고 그 방어 진지를 뚫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측은 그때부터 소모전 전략을 펴서 한 번에 전선을 뚫기 쉽지 않으니 계속 우크라이나군의 인력 아니면 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면서 체력을 빼겠다라는 식으로 전쟁을 지속했죠. 그게 2024년 올해 그 초여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돈바스 지역을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소모 전술에 말려서 계속 그 힘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 진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이게 늦게 뚫리나 빠르게 뚫리나 매한가지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획기적인 전황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방어 진지에 있던 정예병력 10,000 내지 20,000명과 기갑 전력을 빼내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경하고 있는 그 북쪽의 쿠르스크 주, 그러니까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방어 진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상당히 희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우크라이나군이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진격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고 또 군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또 여론전을 펼쳐서 당신들이 전쟁을 잊고 살았는데 실제로 당신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사실을 각인하려고 했고요. 또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미국 미 서방에게 네. 우리도 공격을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아.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은 이 쿠르스크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쪽을 휘젓고 다니면 네. 본토를 침공당한 그 모스크바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당황하면서 이 돈바스에 있는 공격군의 상당수를 빼돌려서 쿠르스크를 방어하거나 네. 탈환하는 데 나설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선이었던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할 수 있다고 그런 그 군사적 판단을 내리고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 푸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크라이나 측의 속셈을 간파했던 듯하고 그래서 돈바스 정역의 공격 부대의 병력을 빼돌리지 않고요. 그냥 쿠르스크 지역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그 애를 써서 탈환하려고 빠른 시간 내에 탈환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돈바스 전선에서 서쪽으로의 진격 속도를 높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좀 이게 뭐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일 듯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네. 칼을 그 우크라이나의 배에 그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돈바스 전선일 텐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 배를 향하는 그 러시아의 그 칼을 네. 붙잡고 이게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손에 힘이 풀리면서 배에 그 칼이 들어올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가다가는 버틸 수 없으니 그럼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서 그 두 손으로 막던 상황에서 한 손을 빼내서 주머니 칼을 빼내서 러시아의 등을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이 빠지거나 놀래서 이 우크라이나 배를 찌르는 뭐 칼을 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는 등에 칼이 주머니 칼이 찔리든 말든 상관없이 뭐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배를 향하는 그 칼을 더 깊숙이 찌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쿠르스크 침공을 위해서 돈바스의 방어 병력의 상당수를 또 정예 병력을 빼돌렸던 우크라이나 군의 그 판단이 오히려 그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무리수 내지는 자충수로 끝난다고 보이는 것이 쿠르스크의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바스의 방어 병력의 상당수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진지를 그 강력하게 구축해 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쪽 그 방어선이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그 방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그 뭐랄까요 러시아군에게 진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돈바스 그 전선 약간 서쪽에 그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요충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방어 부대에게 물자와 병력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 요충지와 러시아군의 그 진격 최정점 사이의 그 거리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km라고 알고 있거든요. 10km면은 진짜 가깝네요. 예, 그래서 그게 러시아군으로서는 뭐 빠르면 1, 2주 안에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급격하게 그 전황의
어떤 그 균형추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네.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상황인 것이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을 그 맞이하고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한 번 어떤 자신의 그 뭐랄까 공격에서 빠져나오고자 드론 뭐 150대인가를 맞아요. 날려서 모스크바를 네. 직접 타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그 확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확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러시아 본토 중심지를 타격할 수 없었고 아니면 타격하기를 꺼렸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모스크바를 타격을 해서 어떻게든 확전을 하고 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만들려는 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리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성공을 하면은 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리수, 자충수가 될 수 있겠죠. 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각국의 예. 국방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예.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예, 예.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또 미국 측은 불가하다고 예.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또 예. 약간 그 서방이나 미국은 확전을 좀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상당히 뭐랄까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장거리 타격 무기를 방어용으로만 써라. 네. 그리고 이 전선을 타격하는 데만 써라라고 하면서 러시아 본토 중심부를 타격하지 말라고 해왔었는데 최근에 강력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제안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젠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이제 숙고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줄지 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전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숙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뭐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상당히 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한 2달인가밖에 맞아요.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뭐랄까 전선이라든지 전황을 이용하는.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그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 타격을 허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가 벌떼 공격으로 한 거는 예. 드론 공격을 한 거는 뭔가 이렇게 합의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단독 행동이 그게 상당히 저로서도 네.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독자적인 맞아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몰릴 대로 몰린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의 정권의 안위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설령 그 곤혹스럽고 난처하게 생각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보면서 네타냐후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전을 시도하는데도 미국이 사실은 투덜투덜대면서도 네타냐후의 그 지지를 거두지 않고 계속 그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확전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 확전을 한다면은 나토와 미국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전술 핵 무기라도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펼치게 됐을 때 사실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 차원에서는 확전이 낫겠죠. 그래요? 예, 만약에 자기가 지금 그 승부수를 여러 번 던졌는데 계속 통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 자청수라든지 무리수로 된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 정권의 안위도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외신을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 그 봄에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네. 정권을 뭐 연장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후계자에게 정권을 넘겨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고 이제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뭐 명분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계속 그 정권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종의 좀비 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아. 그 중단돼야 되는 정권인데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상당히 조롱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네.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 헌법에 따르면 그 정권이 사실 지금 권력 기반이 그 뭐랄까요 정당하지 않은 상태고 전황마저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 과연 자기의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확전을 시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젤런스키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런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 확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밀릴 거니까, 예, 예. 그럼 어차피 그게 예. 국익이나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그 일단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여론하고 네. 지금 그 올해 지금의 여론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그 보도를 그 제가 접했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 빼앗긴 영토, 점령당한 영토를 돌려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화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그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절반을 훨씬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 여론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성돼 있었고 설령 전황이 불리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뭐 지금 한 1년이 흐른 다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론이 그러니까 작년에 여론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빼앗긴 그 우크라이나 그 20%에 해당하는 동쪽 영토를 포기하기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평화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볼 때 더 시간이 흐르면은 오히려 그 전쟁을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더 우위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예.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우위를 갖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측면이 네. 경제가 붕괴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병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충원 풀이라고 하죠. 네. 그게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훈련받은 군인들은 지금 다 사라진 상태가 됐고 징집된 병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아주 어린 나이에 청소년까지도 지금 징집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징집을 피해 다니는 징집 기피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집관이라고 하죠. 징집관이 도시에서 총 들고 싸울 만한 연령대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강제로 붙잡아 가서 군대에 입대하게 만드는 그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심정이 그렇겠네요. 정말로 그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될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가 그전과는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게 전쟁의 힘든 게 현실이니까. 예, 예. 우크라이나의 이게 그 젤렌스키의 마지막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게 야구에서도 그렇지만 감독이 작전을 써서 통하면은 그 감독은 명장이 되는 것이고 네. 한 끗 차이로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 천하의 무능한 장군이 그 감독이 되듯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승부수가 통했으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신의 한 수가 되는데 안 통하면은 오히려 그 패전을 촉진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진짜로 보면은 그 배수의 진을 쳐서 예. 이길 때도 있지만 예, 진짜 망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다 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 거의 이제 3년에 접어드는 그렇죠. 이 러우 전쟁에서 예. 그럼 지금까지 볼 때는 예. 러시아가 좀 원하던 바를 예.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러시아가 목표한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다는 전쟁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실패했겠죠.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5분의 1 정도의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그 뭐랄까요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도 상당히 큰 출혈을 경험한 상태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성과를 위해서 또 한 차례 뭐 징집을 했다가는 러시아 국내의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용 병력을 10분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의 그 추가 징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그 수행하려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목표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침공 당시에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국토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맞닿는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였을 텐데 그 목표는 일정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뭐 장기적으로라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결정을 과연 내릴까 했을 때 일부 국가는 그것을 찬성할지 몰라도 나토가 여러 개의 회원국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만장일치로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몇몇 나라 아니면 단 한 나라라도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바라왔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물거품이 될 텐데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도 그게 아주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크게 보면은 이것은 단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진영과 미국이 이끄는 서방 진영의 어떤 일대 그 대결 격돌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미국 일변도의 국제 정세에 조금이라도 그 균열을 내서
그 러시아의 입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 그런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일정한 성공과 일정한 실패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의 결속력이 강해졌고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핀란드라든지 그 스웨덴이 중립국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을 했고 유럽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입지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일정 정도 흔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또 미국의 지위 그 어떤 그 뭐랄까 입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팽팽한 결산을 해보면 대차대조표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정쩡한 상태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약간 흐름이요. 예. 그 미국이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지만 예.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예.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다가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자국에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나토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간섭하고 싶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또 그 이게 하나의 균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토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단지 뭐 헝가리 정도나 뭐 터키 정도가 조금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단일 대우가 많이 와해된 것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 자국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맞아요.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국 내의 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한 그 유럽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게 뭐 극우라고 옮겨야 될지 급진 우파라고 옮겨야 될지 뭐 문제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라이시라고 하는 집단들이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빠르게 그 권력을 굳히고 있는데 그 파라이트 그러니까 뭐 극우든 아니 급진 우파든 이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우리가 뭐 발 담그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돈 있으면은 이 국내에 그 뭐랄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2022년, 2023년에 우리가 봤던 나토 유럽 국가들의 단일 대우는 앞으로 다시 재현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되게 이론적인 측면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인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중국과 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보는데 약간 다극 체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극 체제가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한다. 어떤 분들은 다극 체제가 오히려 더 팽팽하게 맞서면서 기여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교수님께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미국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사실은 미국의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프라파간다의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세계 민주주의로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극이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절충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더 나은 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에 그 도전을 한 상태죠. 근데 아마 뭐 푸틴 대통령도 그 러시아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사실을 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제휴를 하고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셈일 텐데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 안에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 배후에 있는 미국에게 타격을 가하고 미국의 힘을 빼서 일극 제재를 깨뜨리고 다극 체제로 가겠다. 네. 이런 입장이겠죠. 그 다극이 뭐 물론 미국도 한 극으로 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한 극이 될 것이고 중국,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푸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무슨 뭐 민주주의 하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할 텐데요. 과연 미국의 일극 체제가 좋을 것인가? 미국이 하나의 극에 불과한 다극 체제가 좋을 것인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익숙한 체제는 역시 미국 일극 체제겠죠. 그래서 현상을 유지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미국의 일극 체제가 뭐랄까요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쪽으로 이 뭐랄까요 외교 노선을 정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그런 바람이긴 한데 네. 실제로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일극 체제가 깨지고 다극 체제로 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정서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또 맞춰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느끼는 안온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물안 개구리 식의 어떤 그런 좁은 시야가 되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바라는 분들은 아마 그래야지 세계 평화가 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할 듯 합니다. 네.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극 체제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은 뭐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그 객관적인 사실이고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런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일극 체제에서 안정적인 다극 체제로 가는 그 기간 동안 그게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그 사이에 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항상 어떤 체제 그 전환이라든지 변환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뻥뻥뻥뻥 전쟁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건 뭐 전 세계 그 세계인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가장 뭐랄까 센서티브한 지역이 이 한반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그 체제 전환에서 어떤 그 균열이 생겨서 그것이 전쟁으로 그 비등할 때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지역이 아니면 그 뭐랄까 전쟁의 불길을 맞이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참 조마조마한 심정이기만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쪽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이 다극체제 하면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너무 예.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예. 안 좋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안 보시고 예. 옛날처럼 자유무역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최선인데 예. 좀 그렇게 내다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네.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하는데 성경의 그런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이 뱀처럼 슬기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저기 뱀처럼 슬기롭고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변화를 맞이해야지 조금 삐끗하는 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이 크기만 합니다. 예.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다 이렇게 중간에서 예,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두뇌들은
사실은 뭐 의학계도 아니고 외교 쪽으로 담당 외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고려시대 합니다. 서희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외교 역량이 있고 그런 외교를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 역량이 바탕이 돼서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에게 그런 역량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될 텐데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양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못하면 좀 억울하겠죠. 음.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로 날카로운 눈매로 세계 정세를 주시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황 상황을 정말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예. 이렇게 미국을 걸쳐서 포탄을 지원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여기 또 몇몇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큰 뭐 반대급부로 돌아오고 유리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승리가 늦든 빠르든 이게 확연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일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 중에 하나고 그전까지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과 비교적 원활한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새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맺는 관계의 어떤 질이 달라지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러시아 지도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면밀하게 좀 나름대로 지켜봤었는데 네.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대립을 하면서 때로는 외교관 사이에 거친 언사가 오고 가면서까지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전략하에서 북한과 어떤 결속 관계를 다지고 네.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어떤 연결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뭐 대한민국도 일정하게 화답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그 끈까지 우리가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푸틴의 그런 행동은 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 그런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크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제 러시아 지도부의 어떤 약간의 약간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 전까지 러시아는 어쨌거나 유럽 지향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면서 아시아였고 아시아면서 유럽이었던 제국이었는데 최근까지는 어쨌든 간에 아시아적인 어떤 속성보다는 유럽적인 속성이 강했고 유럽에 더 중점을 두는 국가 전략을 구상해 왔었는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 서방 세계와 아주 척진 관계가 됐고 네.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오려고 했고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향성이 강해진 것이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라도 그랬고 아시아 지향성을 키우는 이유고요. 또 하나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 유럽이 옛날의 유럽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유럽의 위상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 그 30년 사이에 이 아시아만 놓고 보면 뭐 일본은 원래 경제 거인이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초거대 경제 거인이 생겼고 인도도 정말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 지향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푸틴의 그 순방 동선을 보면요, 네. 전쟁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그 몽골, 베트남, 중국, 뭐 북한 이런 식으로 그 동아시아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는 것이 느껴지죠. 네.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21세기 중반과 이제 그 후반기에 세계 정세를 판단할 때 아시아는 반드시 러시아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약간 성장과 미래의 축이 유럽에서 이렇게 예, 동아시아로 예. 서서히 가고 있는. 이게 그 제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경험했던 나라가요. 사실은 이게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 정세를 읽는 눈이 있어야지 제국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좀 상당히 부침이 심한 나라긴 한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시대 때 세계를 상대로 경략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물려받은 사람이 푸틴이고 푸틴 대통령이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러시아가 뭐 그 전쟁 물자가 바닥나서 맞아요. 포탄이 부족해서 북한한테 급하니까 북한 가서 포탄을 얻었었다 이 정도로 위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 판단은 상당히 그 좀 단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고 두 번째로 뭐 그 김정은과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체 그 동아시아 지향성을 강화하는 어떤 이런 맥락하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치트키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볼 때는 푸틴으로서는 이 북한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 카드를 주고 있으면 대한민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고 일본과도 밀당을 할 수 있고 중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미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뭐랄까 우리한테는 좀 짜증나는 얘기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푸틴을 예. 그 전쟁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권력 체계, 뭐 예. 거버넌스라고 할 거예요. 그거 좀 여쭙고 싶은데 예. 만약에 예. 역사에는 뭐 만약에 없다고는 하긴 하는데 푸틴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예. 이렇게 막 러시아가 예.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딱 중단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시민들께서 푸틴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상당히 싫어하고 네. 아니면 아주 사악한 인물로 보고 하는데 뭐 그런 시각은 뭐 저도 충분히 그 이해할 만하고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전쟁이 특히 일어난 다음에 최근 2년 반 동안에 그 언론 보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기조를 보면 푸틴은 무능력하다, 욕심만 많다, 그다음에 뭐 늙고 병들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뭐랄까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닙니다. 그 뭐랄까요 그 험악한 그 러시아 정치판에서 20년 동안 집권을 해왔던 것은 또 그만큼 운도 있었겠지만 운도 좋았겠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쨌든 간에 세계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러시아의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거 보면 만만치 않고요. 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몇 달 전에 벌써 이제 뭐 한 반년인가요? 그저 그 더 된 됐을 때 그 프리고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프리고진 사태를 대처하는 푸틴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뭐랄까요 참을성이 강하다. 그리고 그리고 사태 판단이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프리고진 사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뭐랄까 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차갑게 사태를 파악하고 일단 물러났다가 사태를 진정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또 사실은 몇 달 뒤에
쥐도새도 모르게 싹 그 맞아요. 제거해서 지금 그 프리고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서구 세계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그 푸틴 리더십의 타격이 가해졌다고 흥분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잊힌 사태가 됐고요. 푸틴 대통령의 그 지도력에는 일절의 그 균열이 없는 상태죠. 네. 또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끌어왔고 성과도 냈었고 그다음에 제한된 동원을 가지고 전쟁을 비교적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의 국민들의 지지도 확고한 상태죠. 물론 그 과연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처럼 러시아 국민의 뭐 80% 90%가 푸틴을 지지하는가? 이거는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강압적인 통치를 감안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최소한 절반 정도는 푸틴을 지지한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현재 푸틴 체제는 꽤 안정적이다. 한때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불리한 궁지에 몰아넣어서 레임 체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그 푸틴을 쫓아내버리고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뭐 어떤 그런 식의 그 의도도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고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체제는 물론 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어떤 붕괴를 일으키거나 바뀔 어떤 그런 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푸틴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쭉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지만 그런 독재 체제 내지는 독재와 비슷한 어떤 그런 체제의 가장 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하고 네. 어떤 경우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푸틴 대통령이 강고하게 러시아에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세대 교체 내지는 정권 교체의 원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늙고 병들었을 때 내지는 어떤 사태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때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정권이 바뀌고 있다. 미국처럼 선거를 통해서 이게 뭐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하나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텐데요.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예를 들면 뭐 고르바초프나 뭐 옐친 대통령 예. 오리스나 뭐 그다음에 2인자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사라졌을 때 이런 혼란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지 면에서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사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푸틴은 강경파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푸틴보다 훨씬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핵보유 국가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쬐끄만 놈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뭐 드론 날려가지고 모스크바를 타격하고 있는데 정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술핵 무기를 써서라도 하자. 그 보도 나왔었잖아요. 예, 고려했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나라의 그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도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온건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기 최강경파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서 뭐 전술핵 무기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
쉽게 말하면 박살을 내버리고 미국과도 한판 뜨자. 뭐 유럽에서 전쟁하는 거 뭐 불사해야 된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네. 제어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푸틴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그 또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막 진짜 말로 그 우리말로 하면 복마전 열리는 것이고 뭐 판데모니움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겠죠. 야, 그렇군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 있다. 이렇게 해서 만만히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이 시나리오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틴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뭐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시나리오 측면에서 예.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으면은 그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중동이나 예. 이런 국가들을 이제 컨트롤할 때 예. 그 리더십을 막 알게 모르게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이 만약에 젤렌스키가 예. 혼자 이렇게 막 독자적으로 예. 혼자는 모르겠지 아무튼 이렇게 확전을 막 하려고 하고 예. 계속 무리수를 둔다고 판단이 되면 예. 진짜 미국 정부도 이런 예. 젤렌스키를 막 제거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란 것은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네.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수준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 사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가 유일할 텐데 러시아가 유럽에서 지역 강제로 부상한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북한에서 러시아의 성장을 제어하고 러시아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혜기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호락호락 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미국으로서는 갈아치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통제를 잘 따라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으로서는 함께 갈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그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궁지에 몰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토 전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러시아와 교전을 벌이는 이런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한 15년이나 20년의 그 미국의 정책을 보면요. 세계 곳곳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왔고 이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노력은 사실 그 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인가요? 그때 정확히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그때쯤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병력을 해외에 그 투입해서 교전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상당히 강한데 뭐 우크라이나도 그런 측면에서 예외는 아닌 듯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우크라이나 군의 출혈이 아무리 심해도 미국으로서는 별로 뭐 신경 쓸 일이 아니겠지만 나토군이라든지 미군이 개입을 해서 교전을 하게 되면 지금 정말 바이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을 미국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버거운 일이 되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유지하되 확전은 아마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확전이 맞아요. 이루어져야지 자기의 개인의 안위와 정권의 안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지금 묘하게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그어놓은 선 밖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가서 확전을 시도하게 된다면은 교체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 교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 대체 후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여기서 한번 그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를 해야지 여기서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미국이 그어놓은 테두리 밖에까지 나가서 설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정말로 한순간에 제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교수님 젤렌스키가 예. 젤렌스키는 이제 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예, 예. 해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또 좀 재밌었던 게 푸틴 대통령이 예.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예.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보면은 트럼프랑 예.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예, 막 소위 예. 뭐 브로맨스라고 미디어에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요. 예, 예.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뭐 네. 속사정은 모르는데 저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주위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네. 푸틴 대통령이 해리스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네. 이게 좀 뭐랄까 좀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조무라기가 이게 검증되지 않은 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좀 이렇게 약간은 그 놀리는 투로 그랬던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러시아로서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 그나마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네. 그것은 플랜 A일 뿐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도 마련해 놓고 있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플랜 A로 갈 수도 있고 플랜 B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준비가 우리는 갖춰져 있는 상태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그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한 그런 외교적인 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휴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 3년을 채워가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으로 그 시간을 돌려서요.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침공하기 전에 요 카타린가 중동 국가에서 외교 실무진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교 실무진이 모여서 이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는 전 단계로서 평화 협상이겠죠. 그걸 벌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그 결속을 다지면서 사실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견뎌왔고 버텨왔었는데 인도라든지 중국이 푸틴과 어떤 특히 말하면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사면서 네. 러시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하겠죠.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벌여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라고 압력을 가했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거기다가 또 이제 이 러시아의 우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러시아에 적대하지 않는 국가들이 압박을 가했을 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일정 정도 그 평화 협상의 기류가 감지됐었고요.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중동 지역에서 쿠르스크 침공 이전에 그 실무진 협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뻥 터진 게 바로 쿠르스크 침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게 그죠. 우리 협상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 본토를 침공했다. 이거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판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물밑에서 그 협상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협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협상에 나설 상황은 아닌 듯하고요.
지금 계속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전황이 불리하니까요. 또한 반면에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황이 우리 러시아에게 유리한데 그리고 또 말하자면 그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우리가 제 발로 걸어서 협상장에 나가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몇 달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가시적인 협상 분위기는 없을 듯하고요. 뭐 느낌에 그 올 그 겨울이거나 아니면 겨울이 지나서야 좀 가시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노력이 좀 이상하지만 그 물밑에서 협상의 어떤 분위기가 좀 흐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러시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이런 엄청난 저희가 지정학적 이슈를 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좀 큰 질문인데 예.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예. 좀 알고 느꼈으면 하는 예.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까? 예. 사실은 그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한반도는 이 그 4대 열강 안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이 항상 그 한반도의 역사상 이 주변의 강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그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체적인 역량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주변 강대국과 적절한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안위를 더 굳혀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란 나라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국가는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또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한 상황인데 러시아에 대한 우리 그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한반도가 처음 접한 경험이 일종의 나선 정벌이에요. 그때 그 17세기겠죠. 17세기에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차지하면서 그 청과 접촉을 했었고 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그 뭐랄까 병력을 또 차출을 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첫 접촉이었었는데 첫 접촉이 군사적인 충돌이었죠. 그 규모가 뭐 크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처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그 19세기에 와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 세력을 넓힐 때 당연히 견제가 들어갈 텐데 주변 국가에서 그때 그 제가 조선 책략인가요? 그래서 조선이 그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예, 드디어 이제 뭐랄까 외교 상대로 삼는 상대가 됐을 때 중국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고 중국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짤 때 그때 뭐냐면 러시아는 뭐랄까 호전적인 국가, 팽창적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조선이 힘을 합쳐가서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외교사라든지 역사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러시아로서는 오해를 샀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연 무리하게 그 동북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를 밀어내고 그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아닌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 세계의 외교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해안을 당시 조선이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중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의 눈을 빌어서 러시아를 보면서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한번 굴절된 상태로 러시아를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러시아는 호전적이고 팽창지향적이고 욕심 많은 나라로 이제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인연이 별로 안 좋아졌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혈맹 관계가 깨지고 이제 대립 관계가 됐을 때 그 뭐랄까 그 어떤 격돌이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 정권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의 그 감정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속속들이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체제 전환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 즉 공산주의와는 관계를 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죠.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비록 뭐 독재자이거나 아니면 독재 성향을 띤 권위주의적인 권력자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전통을 부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가도 보면 러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를 얘기하면서 소련 시절을 생각하고 공산주의 체제인 러시아가 뭐뭐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이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아니면 짜증내는 상황일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지만 정치인이 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 공산당과 관계를 끊고 오히려 공산당을 뭐랄까요, 그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정치에서도 계속 그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서 공산당은 만년 야당이에요. 강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세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집권을 못하는 만년 야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이 바로 푸틴의 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사라지는 순간 만년 야당에도 공산당이 집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러시아 연방에서 공산당의 집권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인데, 그런 푸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푸틴 대통령 보고 공산당원이다라는 식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은 정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러시아 및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체제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체제를 부정하고 관계를 끊고 태어난 나라가 러시아 연방이고 그 러시아 연방의 통치자가 푸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적어도 러시아 연방과 푸틴을 비판할 때 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렇다, 저 사람은 공산주의라서 그렇다라는 식의 비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 러시아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한반도 주변의 중요한 축 하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축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득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내팽개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그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그나마 한국에게 가장 뭐랄까 대한민국에게 가장 우호적인 자세, 아니면 또 뭐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 자세를 보여왔던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성립한 뒤에 30년 동안 상당히 한국은,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왔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제어하는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바로 러시아 카드였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많은 것이 이제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을 먼저 일으킨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한 그러면서도 언젠가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더더욱더 탄탄한 우호 관계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 해야 된다. 또 그런 자세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가 사실은 버리고 있지는 않으니 굳이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 자세를 정하자. 이렇게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영원한 예.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리를 잘 추구하면 되는 걸까요? 예, 예. 물론 그 이상과 현실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니까 정말로 그 실사구시의 자세로 주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라는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예, 마쳐도 예.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류한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